환자분이 하시는 얘기를 잘 듣고 판단해서 환자분이 알아들으실 수 있는 내용으로 해서 설명드리는 의사, 그런 의사가 명인 것 같습니다. 이비인후과를 택하게 된 과정은 제가 이제 인턴을 마치고 공중보건의로 울주군에서 근무를 3년간 했었거든요. 근무하는 중에 인근에서 이비인후과 전문의로서 근무하고 계시던 저희 대학교 선배님을 만나서 이비인후과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떠냐는 권유를 받고 학생 강의를 듣던 중에 귀 부분 강의를 들을 때 굉장히 학문적으로도 재미있고 환자분들께도 아주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그렇게 많이 들어서 공중보건의를 마치면서 이비인후과 전공의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부산백병원에서 이비인후과 전공의 수련을 마쳐서 이제 전문의 자격을 취득을 하고 1년 임상 강사 생활을 한 다음에 이제 부산 시내 다른 종합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을 때였는데요. 당시 동래백병 원장이시던 오상훈 교수님께서 동래백병원 이비인후과에 한번 근무를 해보는 게 어떠냐고 이제 제의를 주셔가지고 2005년 10월부터 제가 근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부산백병원과 동래백병원을 번갈아 가면서 근무하기도 하고 했었는데 부산백병원에 귀를 담당해야 될 사람이 필요해서 제가 자연스럽게 부산백병원에 근무를 시작해서 지금 2025년에 이르기까지 귀를 담당하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귀질환 전반에 대해서 진료를 보고 있는데요. 귀는 우리 머리에 속해 있는 기관이기도 하죠. 겉에서 보이는 귓구멍 부분을 바깥쪽 귀다 해서 외이, 안쪽에 고막 붙어 있는 공간을 중이라고 하고, 그거보다 더 안쪽에는 뼛속에 주로 갇혀 있게 되는 내이라는 그런 기관들이 있습니다. 귀 부분에 발생하는 염증성 질환, 그리고 어지러움이나 난청이나 이명 같은 그런 기능성 질환, 그리고 종양도 드물게 발견이 되거든요. 그런 종양이 있었을 때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할 수 있는 치료법이라고 얘기하면 제가 이제 주로 교수 생활을 하면서 흔히 발생하는 질환 중에는 고막의 안쪽 중이 공간에 발생하는 중이염 질환, 처음에 증상이 발생되거나 할 때는 약물 치료라든지 이런 보존적 치료로 이게 완치가 될 수 있지만, 이게 반복해서 생기거나 합병증이 발생하게 되면은 고막에 구멍이 생긴다든지 또는 귀 뒤쪽의 뼈에 정상적인 경우에는 공기가 차 있어야 되는 그런 경우에 정상 공기 대신에 염증에 의한 부산물들이 자리를 잡는다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수술적 치료를 시행을 하고, 고막 같으면 부드러운 조직으로 되어 있지만 반복해서 감염을 앓게 되는 귀는 조금 더 딱딱하거나 좀 단단한 조직이 되었을 때 이게 나중에 오랫동안 수술 부위가 유지가 잘 되고, 그리고 기능도 잘 발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귓바퀴에 있는 연골을 일부 채취를 해서 귀 뒤쪽으로 하거나 해서 이제 흉터는 거의 최소화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고막을 연골로 만들어서 넣는 그런 수술 방법, 방패 연골 고막 이식, 이런 식으로 저희가 부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귓바퀴 앞쪽에 조그마한 구멍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대부분은 태어날 때부터 구멍을 가지고 있는 선천성 전이계 누공, 이런 진단명을 붙일 수가 있게 되는데요. 구멍에서 시작해서 귓바퀴 앞쪽에 주머니를 이루고 있습니다. 주머니 사이즈가 이제 작을 경우에는 별로 불편하신 것이 없지만, 주머니 사이즈가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주머니에 있는 정상 피부에서 각질이라든지 식이가 되어서 이제 탈락되어 떨어져 나오는 피부 세포라든지 또는 그 피부에 있는 분비선에 있는 뭐 땀이나 이런 것들이 구멍을 통해서 분비가 밖으로 되죠. 냄새가 나서 불편하실 수도 있고 가려움을 유발하기도 하고, 드물게 이 분비물들이 제대로 배출되지 못하면 그 앞쪽에서 이제 고름 주머니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피부 앞쪽에 상처가 생기거나 농양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수술적인 방법 외에는 완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수술을 할 때 어떻게 하면은 환자분들이 가장 편하시게 또는 재발이 가장 적은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연구나 학술 보고 또 논문 작성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귀를 연구하는 또는 진료하는 사람들의 화두는 어디까지나 이제 난청입니다. 이 난청의 원인들이 20세기 말부터 해서 이제 그 윤곽이 많이 드러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21세기 초반에는 그 상당수가 앞서 제가 이제 주로 연구를 하고 있던 그런 염증성 질환이라든지 아니면 또 기능성 질환, 어지러움, 난청, 이명을 일으키는 메니에르 병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의학 발전은 좀 많이 좀 이루어져 왔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원인을 알 수 없었던 난청 이런 것들이 상당수가 많은 이유가 돌연변이나 또는 유전적 요인에 의한 유전자 이상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발생한다는 것이 알려져 있고, 유전자 질환, 유전 질환 중에서도 일부는 유전자 치료를 통해서 조금씩 보고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마 21세기에는 이런 유전자 질환에 의한 난청 이런 것들에 대한 치료가 아마 상당히 각광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좀 관심이 많습니다. 부위마다 그 질환마다 특징이 다 있는데요. 귀 질환의 경우에는 대부분 아주 치명적인 문제를 만들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는 사실 굉장히 드물게 됩니다. 그리고 이 환자분들이 주로 호소하시는 불편감, 또 본인의 의학적 요구도 이런 거에 따라서 치료 목표가 좀 다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환자 한 분 한 분을 진료할 때 그분이 가장 불편해 하시는 그런 점이 어떤 것인지 거기에 집중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치료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은 이 필요하신 점을 채워드릴 수 있을지, 각 개인마다 이게 상황도 다르시고 필요 또는 요구도도 다릅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장 맞춰드리려고 저는 주력하고 있습니다. 귀 건강에는 오래전부터 이제 WHO나 질병관리본부나 이런 데서 내려온 지침들이 다 있습니다. 되게 공통된 이야기들인데요. 중고등학생 때는 요즘 이어폰으로 음악을 듣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너무 큰 소리를 오랜 기간 듣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어폰이나 헤드폰으로 음악을 즐기시고 하는 것은 좋은데, 한 30분 정도 들으셨다면 최소 한 10분 정도는 이 소리를 듣지 않고 좀 귀를 쉴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20대 때가 되면 이제 또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음주나 흡연을 하게 되시는데요. 음주는 좀 소량씩 하셔도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만, 담배 연기는 귀에 절대적으로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이제 가장 억울하신 분들이 본인이 이제 흡연자가 아니시더라도 옆에 분이 피시는 이제 담배에 의해서 간접 흡연을 하실 때, 그때도 이 직접 담배를 피시는 것 못지않게 나쁜 영향이 귀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는 음주나 흡연, 그리고 규칙적인 생활 이런 게 중요하겠죠. 중장년이 되면 조금 더 이제 상황이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직업적으로 계속 소음에 노출되시는 분들도 있고요. 생활 습관이 규칙적인 생활이나 또는 골고루 영양 섭취를 하시거나 또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시는데 이제 지장을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규칙적인 생활 또는 큰 소음을 피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전부 귀 건강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시고요. 당뇨병이나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이나 이런 이제 만성 질환들을 조금씩 앓으시는 경우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럴 때는 담당 의사 선생님의 지시 또는 조언을 들어서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귀의 건강도 나이가 들 때까지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노년이 되시면 타고난 귀의 능력이라는 것이 표시가 나기 때문에 젊을 때 또는 어릴 때 조심을 하셨어도 나이가 드시면서 난청이 생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필요하다면 보청기 같은 청력을 도와줄 수 있는 기구들을 사용을 하셔야 중추신경의 기능들이 유지가 되고 의사소통이라든지 사회생활이라든지 유지가 되어야 하고, 그렇게 되어야만 인지기능 저하나 치매 같은 그런 신경계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목욕탕이나 몸 씻는 곳에 가면 항상 면봉이 있거든요. 귀지는 귀에 아주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쓱 한번 닦아 보시면 뭔가 이렇게 묻어 나오니까 아, 이게 지저분한 거라고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 귀의 피부는 굉장히 얇습니다. 그래서 그 얇은 피부 위에 귀지가 코팅이 되어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피부가 항상 신진대사를 하듯이 귓구멍 피부도 신진대사를 하게 되는데요. 귀지는 항상 제일 안쪽에서 생겨서 귓구멍의 가장 바깥쪽까지 저절로 탈락이 되게 됩니다. 오히려 이제 면봉이나 이런 걸 사용하시게 되면 저절로 빠져나오고 있는 귀지를 안으로 밀어 넣으시는 그런 셈이 되고요.
이 얇은 피부를 귀지가 코팅을 해서 밖에 있는 이물질들이나 세균들이 침입하지 않도록 방어막 역할을 하고 있는데, 본인은 청소를 위해서 귀를 닦으시지만 사실 그 방어막을 본인이 이제 걷어내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방어막을 걷어내고 바로 귀 피부를 자극을 해서 손상을 주게 되시거든요. 그래서 귀 후비는 습관, 이것만은 정말 좀 안 하시는 게 좋겠다. 물론 이제 병적으로 귀지가 정상적으로 밖으로 배출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얘기를 들으시고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신다든지 그런 방법을 하면 되겠습니다. 작년 한 늦가을쯤이었는데요. 양쪽 귀 난청이 심해서 오신 중년의 여자분이셨습니다. 그분이 의무기록 복사해 오신 걸 보면 개인 의원이나 타 대학병원이나 이런 곳에서 여러 차례 이제 진료를 받고 궁금증이 해소가 되지 않고 치료가 잘 되지 않아서 오셨는데, 이분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수필 작가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본인이 저에게 진료받았던 경험을 이 수필 작품으로 글을 써서 저한테 주고 가셨는데, 그거를 딱 읽어보니까 제가 평소에 생각하고 행동하던 것들을 그대로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최근에 제일 기억에 많이 남는 환자분인 것 같습니다. 와서 하시는 얘기를 제가 열심히 귀담아 잘 들어주었고, 그 의사가 얘기하는 것은 내가 잘 알아듣겠더라 하시는 그런 인상을 좀 드릴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하고 저는 생각합니다.